그 다음에 소설 보자. 책은 나중에 봐. 복습으로 봐. 예문 이런 것들은. 소설에서 들어가. 소설에서 지난주에 뭐 했냐면 여기다 할까? 됐어.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그러니까 인물의 종류인 거지. 해서 주동하면은 쌤은 이제 문법에서 사동이 생각나.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주동이 있으면 반동이도 있다. 그래야지 갈등이 생겨서 흥미진진하지. 주동은 작가에 의해서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자의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이 주동인물이야. 춘향이 이런 거 정도. 근데 그런 주제를 구현을 방해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애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변학도 같은 반동인물이야.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이 있고 주변 인물이 있지. 중심이라고 해도 돼. 소위 말하는 주인공, 조연. 그래서 이 악당도 주요 인물이 될 수 있지. 비중에 따라. 보통 주변 인물은 고전 소설에서는 조력자로 좀 많이 나오죠. 조력자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격이 계속 일관되느냐 아니면 좀 이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일관되면 대부분 고전 소설은 이렇지. 평면적 인물이고 흥부. 놀부는 성격이 마지막에 바뀐다. 악했다가 개가천선해서, 그지? 그거 잘 모를 수 있다. 이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계층이라든가 혹은 뭐 지위 이런 것들을 대표하느냐,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대표하면 전형적 인물. 효녀의 대표하면은 심청이, 연려의 대표는 춘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전형적 인물이 아니면 다 개성적 인물이다. 개성적 인물의 정체가 조금 이제 모호한데 어떤 개개인의 어느 하나의 특성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건데 현대소설의 인물은 대부분 다 이렇다.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남 앞에서 잘하기도 하고 가족한테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가 개성적 인물이지. 대부분 다 개성적 인물이 아닌? 고전소설에만 특히 영웅의 전형적 인물 있잖아. 충렬이, 유충렬이하고 뭐 조웅이, 걔네들이 이제 영웅의 전형성이 있는 인물들인 거지. 그런 것들이지. 대부분 다 개성이라고 보면 돼. 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데 좀 작니? 15포인트라 좀 작구나. 보통 이제 기본 세팅이 18포인트인데 이제 다음 주는 18포인트로 이걸로 해야 되겠어. 동원아, 요게 보이니? 요것도 안 보이니? 저런.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가 직접 제시하는 건데, 직접이면 누가 제시하는 거냐면, 포인트 하나 살라고 이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따로 들지는 않을게. 늘 들었던 예니까. 그는 착하다. 서술자가 그는 착하다. 그는 참 악독한 면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직접 제시하는 거지. 그럼 직접이 있으면 간접도 있겠네? 간접도 있겠네? 근데 이거는 개념상 직접, 간접이 서로 이제 차이가 있지만 소설에서는 섞여 있어. 어쨌든 이거는 인물의 캐릭터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어떤 경우에는 간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야. 그걸 우리 편의상 나눴을 뿐인 거지. 이거를 뭐 대립된다 그래가지고 직접만 있고 간접만 있고 그런 건 별로 없어. 보통 이제 큰 따옴표가 있고 말이 좀 있으면은 좀 이제 간접이 좀 많고 그렇지. 그런 것 좀 이제 스피드하게 넘어가고 이제 광장같이
대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인공의 관념적인 그 생각들, 내면의 생각들을 쭉 하는 거는 다 힘들지, 읽기가. 간접 제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리하는 것이다. 욕을 한다. 오, 윤직원이 이 착착 깎여 죽일 놈, 이런 천하 육시를 할 놈, 이렇게 욕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종학이에 대해서 역시 우리 종학이야. 그 자식은, 아유, 걔는 참 괜찮아. 이렇게 그나마 좀 이제 집안의 어른으로서 체면을 좀 유지했었는데, 멘탈 나간 다음에 본성이 드러났잖아. 깎여 죽일 놈. 아주 그냥 얼굴 표정 장난 아니었을 거야. 그냥 막 이제 완전 개무섭. 아이고, 녹화되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이게 좋아. 그게 이제 본성에 드러나는 거야. 사람이 위기에 처하거나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본성 드러나는 거야. 그래야지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결코 존경받을 만한 캐릭터는 아니었다, 윤직원이. 라는 것이고, 행동, 막 이제 막 주먹질을 한다거나, 아니 얼굴 표정, 행동에는 인물의 얼굴 표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지금 막 얼굴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뭐 이런 것들도 인물의 화가 났다, 기쁘다, 이런 긍정, 부정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소설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를 잡는 거거든. 그럴 때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서술자와 인물, 특히 이제 인물의 그 분위기, 그 인물의 어떤 그 풍기는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돼. 단서들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면대면 하는 게 아니잖아. 눈빛이라든가 표정, 호흡 이런 것도 직접 면대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텍스트로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 쉽지 않아. 그래서 공감력이라거나 상상력,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능력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다. 나는 그래서 옛날에 소설 읽을 때 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처럼 인물이 누굴 때렸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 주먹의 빠르긴 어땠을까? 주먹이 컸을까? 안 컸을까? 이런 것들, 몇 미터나 날아갔을까? 피를 얼마나 튀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하면은 장면이 그려지면서 스토리가 확 들어와. 비문학 글 읽는 거랑 좀 달라. 비문학은 정보의 탑을 쌓아야 돼.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 그러나 이제 문학같이,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연결된 거라서 인과관계만 잘 잡으면은 놓치더라도 그랬겠구나 라고 추론해낼 수가 있어. 결국은 관련된 거긴 하지만 우리는 약간 사고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쌤의 생각이야. 네. 그 다음에 인물의 태도에 대한 용어를 몇 개만 이제 한번 퀴즈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의 태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자신을 둘러싼 대상, 그러니까 결국 대상이야. 결국 대상인데 환경, 우리가 흔히 문학 용어에서는 세계라 그래, 세계. 소설은 이제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중요한 거야. 세계랑 이제 싸우는 거야. 환경이랑 이렇게 현실이지, 현실 비슷한 용어들인 거야. 왜냐면 인물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 일제강점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아부하든가 변절하든가 아니면 독립운동하든가 아니면 닥치고 있든가, 셋 중에 하나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인물의 태도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긍정인가 부정인가, 크게 말하면 긍정인가 부정인가를 판단하는 거야. 다만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이 조금 이제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좀 작은 게 조금 에러네. 대상의 좋은 점에
주목하여 칭찬하거나 따르려는 태도가 있어. 이거는 이제 1단계 초성 힌트. 야, 포인트를 또 어제 생각해가지고. 이응 치읓이야. 이거 빨리 넘어갈게. 예찬적. 원래 소리까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좀 이제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안 났어. 아직 제주 부리는 중이야. 동아야! 기운 내거라! 자, 다시 한번 대상의 좋은 점에 주목하여 칭찬하거나 따른다. 예찬적. 저번 주에도 나왔을 때, 예를 다하여 칭찬한다, 찬양한다, 이랬었잖아. 두 번째,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뭐냐면, 니은 기억적이라는 소리야. 1초 정도 고민해봐. 생각 안 해도 돼. 멈추는 데서 여러분이 이제 두뇌가 활성화 되는 거야. 나는 그걸 지금 노리려고 내가 굳이 이게 PPT 이게 액션 다 주면 이게 1, 2타 액션 다 애니메이션 준 거야. 낙관적. 세 번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태도. 여기 힌트가 있네. 그치? 의지적이겠구나. 네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 절망적으로 바라본다. 대부분의 문학에서는 절망적으로 보는 게 좀 많아. 현실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일제강점부터 조선 후기부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문학과 시대할 때 쌤이 잘 만들 테니까 또 보라고. 녹록하지가 않아. 현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비읍 기억은 비관적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에 의심을 품고 부정한다. 요거 잘 모를 수 있어. 이게 이제 의심을 품는다, 부정적으로 본다, 좀 이제 안 좋게 바라보는 거거든. 잘 안 될 거야 라는 것. 그래서 히읗 이음은 회의적이다. 이 회의가 컨퍼런스 그 회의가 아니야. 품을 회, 의심할 의자야. 의심의 마음을 품는 거야. 그가 올까? 난 좀 회의적인데? 안 온다는 거야. 안 올 확률이 99.9%라는 거야. 이 용어 좀 애들 많이 헷갈려. 많이 잘 몰라. 문제 보면은. 컴퓨터가 이 용량이 감당 못하나 봐. 다운됐어. 스스로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린다. 스스로 비웃는 거,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비웃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지읒은 자조적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자조적 하면은 소설에서 말고 이제 딱 시에서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게 참 떠오르지.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에 대해 옳지 않다고 보거나 거부하는 태도. 비읍, 피읍, 비판적일 것 같지? 여덟 번째, 희망을 버리고 단념해. 끝. 이런 거. 우리 고전 씨가 청산별곡에서 맨 마지막에 조롱봇 누룩이 매와 잡사원이 아니 먹고 이할꼬.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그게 안 먹고 어쩌겠느냐. 세상을 바다로 가는데 이상향을 찾아가는데 안 될 것 같아. 에라 나 술이나 먹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치읓이어는 체념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만들어내는 익살스러운 태도. 웃음을 만들어낸다. 좀 익살스럽다. 우리 배웠던 거. 히읗. 웃음으로 눈물 닦기. 한칠 흥삼 해서 해학적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학 나오면 이제 그게 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피읍,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대상이 가진 비판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빗대어 비웃는 거. 그러니까 웃음의 코드가 달라. 이때의 웃음은 연민이 깔려있는 웃음이야. 이때의 웃음은 공격적인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풍자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핀다. 이거 반성적 포함해서라 그래서 넓은 범위라 그랬었어요. 넓은 범위라 그래가지고 치읓은 성찰적이다.
더 있나? 하나 더 있네요. 사물과 삶에 통달하여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바라본다. 요거 내가 어떤 시 소개했냐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했었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죽음도 그냥 자연의 일부. 죽음도 그냥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두렵지 않고. 이걸 우리가 디귿 기억은 달관했다라고 하죠. 달관했다, 초월했다, 초탈했다 이렇게도 되는 것이죠. 자, 거꾸로 해서 원래 교재에서는 예찬적이 나오고 설명이 나왔는데 거꾸로 한번 해봤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극이 됐으면 좋겠네. 까지 했고요.